요번 케이스는 아이에게 엄마가 자꾸 핀잔을 주게 된다. 그래서 이 엄마가 걱정이 돼서 나는 도대체 왜 이래요? 절 좀 도와주세요.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엄마가 두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큰애는 미술학원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오면 이렇게 이쁘다, 잘 그렸네, 집이 크구나, 뭐 지붕이 파라니까 시원하네, 뭐 이렇게 좀 해주면 되는데 이 엄마는 딴 또래 다른 애 그림에서 비해서 그림이 작다 그러면 그게 또 화가 나고, 또 뭐 그림이 뭔가 부실하고 뭐 여백이 많다 그러면 또 그것도 화가 나니까 한 번도 칭찬한 적 없고 핀잔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애들 그림을 그릴 때 내가 도움을 줄 일이 뭐가 있으며 굳이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요? 그러고서 이제 왜 우리가 정답으로 가긴 어려워도 잘못된 건 느낌으로 좀 알아요, 하고 나서. 저도 이제 어디 불려나가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강의하고 나서 느낌이 박수 소리보다 그날 기분이 확 좋은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확실히 반응이 좋다라는 걸 내가 벌써 느끼고 알아요. 그런데 어떤 날 좀 아니다 그런 날은 벌써 내가 마음이 이게 뭐지 이렇게 우리는 우리한테 이렇게 뭐랄까 자기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엄마도 자기 성격대로 한 거지. 자꾸 남하고 비교해서 핀잔 주고 했는데 이래갖고 이게 대답이 아니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왔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엄마 그림 고쳐주는 엄마도 있어요. 막 그려달라면 토끼 귀부터 그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넌 색깔만 칠해. 이것도 옳지 않아. 창의성에 다 방해되는 엄마죠. 그래서 이 한 만 5세짜리는 이제 만 5세 이후는 이제 예를 들어 동물원에 갔다 왔다고 칩시다. 동물원에 갔다 왔다 그러면 보통 엄마나 이제 유치원에서 뭐라 그래요? 동물원 가서 본 게 뭐가 있니? 그러면 토끼 봤어요. 그러면 그래? 토끼 본 거 한번 그려보자. 그리고 이제 흰 백지 주잖아요. 그럼 덜렁 토끼 그린 애들도 있고 못 그린 애가 있는데 어떤 엄마 막 토끼 그려줘요. 귀가 크지 않나? 이러면서 이런 일은 별로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다. 근데 어떤 애가 동물원 갔다 와서 그림을 그렸는데 큰 도화지에 동그란 원에다가 가운데 조그만 원을, 그러니까 큰 원, 조그만 원 두 개를 그린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보고 뭐라고 토끼라고 그러면서 속으로 정말 우리 애는 그림에는 소질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정답일까요? 그림은요, 그림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애한테 물어봐야 돼. 아들 이리 와봐. 이게 동그라미가 큰 거 있고 또 조그만 동그라미가 가운데 있는데 어머 이게 어떻게 해서 토끼니? 엄마한테 얘기해 줄래? 엄마가 애가 얘기하죠. 작가의 설명이 있습니다. 엄마 큰 토끼, 또 조그만 토끼. 왜냐하면 토끼가 막 앞질려서 간 토끼 있고 뒤따라간 토끼를 연달아 뒤에서 그리면요.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큰 토끼. 그 다음에 또 조그만 토끼가 그 큰 동심원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두 토끼가 뛰어가는 뒷모습만 그린 것이다. 대단한 상상력이죠. 그래서 나는 그림 지도하거나 그림에 관해서 코멘트하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림을 보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그러면 어떠냐? 그림을 보고 일단 애한테 그림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넌 이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그렸니? 난 하나도 모르겠는데 엄마한테 얘기해 줄래? 그러면 엄마 큰 원은 토끼야. 뒤따라가서 또 토끼들이 연이어 둘이 가는 거야. 그 뒤에서 그린 거야. 이러면 너무 기발한 발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그림 이야기를 듣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사실은 그림이라는 것은 애들도 묘화 분석이라고 따로 이제 과목을 할당해서 이제 강의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들 그림이 곧 그 아이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그때 느낌을 말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 애가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으며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디까지는 이해하고 있고 뭐는 지금 화가 나서 오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낼 수 있는 게 그림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만약에 조금 병이 들었다 그러면 맨 처음 하는 게 이제 놀이 치료하잖아요. 놀이 해보면 알아요. 막 아빠를 막 묻고 막 엄마 묻고 막 이래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에 대한 미움이 있는 애들은 놀이실에서 보면 이렇게 집 안에다 가두거나 땅을 파서 그 안에다 엄마 인형, 아빠 인형을 묻어요. 죽은 사람 묻듯이.
그럼 치료사가 너네 엄마 아빠 죽었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놀이 치료실에서 충분히 이미 다 묻고 다 죽이고 하는 일을 하면서 애는 마음적으로 카타르시스 하게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되게 이제 1차적으로 병 났다면 놀이 치료시키면 놀이하면서 다 나와요. 그 마음의 상태, 감정, 느낌, 생각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그걸 읽어주면 스스로 문제 가진 애가 그쵸, 수용되고 인정되면서 자기 스스로 갈 길을 찾아간다. 그게 놀이치료의 이제 키포인트인데, 미술치료 맞습니다. 미술에서요, 애들도 미술을 통해서 그 마음이 다 드러나요. 제일 쉽게 하는 거는요, 인물화 그리라 그러는데 너네 식구가 몇이니? 그러면 우리 4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4명이야? 엄마, 아빠, 나, 동생. 그래. 아, 그래? 너네 식구들 그릴 수 있니? 그럼 네. 그리고 그려요. 동그라미 4개 그리잖아. 그리고 이제 애들 인물 그리려면 몸통, 목, 다리 이런 거 안 그려. 왜냐면 사람은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동그라미 안에 얼굴 표정만 그리는 걸로 가족 식구 그림이 끝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동그라미 크기에 따라서 정서가 달리 나타나요. 그래서 엄마를 제일 크게 그리고 볼연지에 귀걸이까지 했다. 나는 엄마에 대한 정서 상태가 가깝습니다. 우리 엄마는 해바라기고, 우리 엄마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엄마는 난 너무 좋아요. 그러면 엄마 얼굴이 제일 큽니다. 크기로. 어떤 집에는 얼굴이 동그란데 쬐끔해. 근데 거기에 눈밖에 없어.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래. 아빠하고 안 친해. 밤늦게 들어오고 새벽에 나가고 주말엔 또 골프 치고, 그래서 아빠 얼굴 잘 몰라. 그리고 아빠는 뭐지? 나한테 이런 정도면 아빠 얼굴을 동그랗게 그리고 눈만 점으로 띵띵 쳐요. 그리고 나머지 생략합니다. 이런 거는 이 아빠가 집에 잘 없구나, 아니면 아빠가 애하고 친하지 않구나가 벌써 크기로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애들을 본다는 거는 우리가 애가 병나면 놀이치료를 하듯이 미술치료도 무척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엄마가 그려준다든지 핀잔한다든지 무슨 집이 이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굉장히 참 엄마가 무지하다. 원래 무지가 용맹하니까 참 곤란한 엄마가 있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이제 애 마음과 생각과 느낌을 볼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생각을 하시면 지금 같은 이렇게 핀잔 주는 얘기는 엄마들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유치원에 이제 어떤 아이 그림 중에 예전에 들은 사례 중에 엄마 얼굴을 이제 학기 초에 오면 엄마 얼굴을 그린대. 엄마 얼굴을 곱슬머리에다가 이렇게 눈도 쌍꺼풀에다 귀걸이에다 다 했는데 코도 그리고 입도 그렸는데 입을 그리고선요. 거기다가 입이 없는 사람 같이 막 이렇게 말살한다 그래서 그 부분적 말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입을 그려놓고 막 빨간색으로 입 없다로 거기를 막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물어보잖아요. 어머, 엄마 눈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너무 빠마머리도 있는데 엄마 입이 이게 왜 이래? 그럼 우리 엄마는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그림 속에서는 엄마 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을 그렸다가 그 입을 말살시키는 거야. 이렇게 없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칠하죠. 자, 이렇게 하는 애들 많아요. 그럼 그 당시는 엄마가 너무 잔소리 많고 저기 뭐 치과 간다고 나 좋아하는 초코칩 안 먹고 초콜릿 과자 못 먹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너무 믿고 싫으니까 그림 속에서 엄마를 말살시켜요. 좀 애들다운 그림이죠. 그렇다고 얘가 엄마 싫어하냐 그건 아닌데 이제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 또 엄마를 또 그리면 그때는 입이 이쁘게 나와. 그럼 그때는 엄마와 감정이 많이 또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그림의 형태를 봐서 맨 처음에 엄마에 대한 이제 그 잔소리 때문에 화가 났을 때는 입을 말살시키다가 나중에 6개월 뒤에 엄마 모습을 보면 제대로 엄마를 나타냈다. 이런 것은 엄마에 대한 정서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들 학년 전 그림이라든지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그림을 아주 잘 모아놓은 집도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묘화 분석하려고 하니 어렸을 때 사진 있으면 가져와라. 그림 유치원 때 거 모아놓은 애들 있어요. 그럼 그거 엄마가 모아놓은 거 와서 자기 그림을 한번 분석해 보면 되게 재밌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상태가 엄마 아빠랑 아주 가정이 안전지대로 늘 화목하고 저녁 되면 테레비 모여 앉아서 귤도 까먹고 이러면 저 그림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도 오른쪽 상단이나 왼쪽 상단에 이렇게 태양을 잘 그리고 색깔이 빨갛거나 노랗거나 주홍으로 그리면 그 태양이 상위에 있어야 된대. 그 아빠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면서
그 중산층의 아빠로 본다. 왜? 태양은 좀 이렇게 하늘 쪽으로 그려져 있어야지 아빠 권위를 얘기하고, 아빠가 늘 우리한테 뭐 잉어빵도 사오고 왜 저녁 때 귤도 사오고 군고구마도 뜨끈한 거 사와서 자는 애 막 깨워서 먹이고 그런 아빠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따뜻함이 애들한테 남지요. 그래서 아빠 그러면 태양과 같은 존재에서 태양이 색깔이 밝거나 상단에 그리는 것은 그 이제 아빠를 상징하는 거다. 이런 게 이제 거의 묘화분 속에서는 교과서 같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를 이제 그림 속에서 아빠의 느낌을 볼 수 있고, 또 식구들의 표정을 보면서 누가 가장 관계가 좋은지 이런 것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케이스는 말을 하지 않고 울기부터 하는 큰아이래요. 참 짜증나. 그 울보 같은 애를 말하는 것 같아. 만 4세 남자죠. 남자애들이 좀 키우기가 어려운 것 같아. 얘는 도대체 우는 횟수가 너무 많다. 징징거리고 우는 거죠. 저도 어디 갔는데 애가 울어도 이렇게 엄마가 제어를 못하는 집 보면 애를 보는 게 아니라 엄마를 자꾸 쳐다보게 돼. 저 엄마는 도대체 저렇게 큰 애를 왜 컨트롤이 안 되지? 막 이렇게. 그쵸?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잘 울면서 말하는 애, 울기부터 하는 애. 그래서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 표현 잘 못하고 울기부터 하고, 그리고 말이 좀 부정확하고, 그래서 치료받기 시작한다 그러죠. 되게 언어 치료가 잘 안 된 애들, 이렇게 발음이 부정확하면 이렇게 떼쓰고 우는 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손톱 물어뜯기 한다. 제가 볼 땐 요거는 좀 애정결핍 같아요. 그리고 동생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퇴행성 행동으로 이제 울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애정결핍일 때는 엄마 관심을 끊기 위해서 또 울면 시끄러우니까 일단 그것부터 들어주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나는 참 요 말 할 때마다 가슴 아프지만 이게 정답 같아. 울 때마다 대응을 해줬다 엄마가. 그러면 걔는 뭐가 된다? 울보가 됩니다. 아,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자, 애가요, 아까 뭐 예를 들어 뭐 피자를 하나 먹었다고 칩시다. 근데 피자를 한 번에 한 개밖에 못 먹고 2개 먹을 수는 없다고 하는 원칙 속에 있는데 하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감미롭고. 그래서 하나 더 먹으려서 엄마 피자 하나 더 주세요 했더니 엄마가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막 징징거리고 울면서 한 번 해봐. 엄마 피자 내놔. 막 울고 막 이러고 막 때를 쓰고 울고 이러면요. 엄마가 어때요? 아우 듣기 싫어. 그러고서 어차피 냉동실에 있잖아요. 그 데워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해주면 걔는 그때 뭘 발견하지? 내가 울어야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공식을 얻어요, 애가. 그래서 걔는 울보대. 그래서 걔는 뭔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도 울면 나온다. 그럼 걔는 늘 웁니다. 그리고 울면서 금세 뭐가 나오니까 선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을 한다든지 자기 얘기를 한다든지 할 필요가 없어요. 울기만 하면 바로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태도는 누구 때문이다? 엄마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몇 번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아이는 붙잡고 맨날 울어서 주는 걸로 걔한테 지지 말고 한 번은 이러세요. 그래, 피자 네가 하나 더 먹고 싶구나. 그래, 하나 더 내가 꺼내서 데워줄게. 그런데 네가 울지 말고 얘기해봐. 나 줄 수 있어. 울지 말고 한번 해볼래? 그럼 걔가 이렇게 하고 피자가 나올래나 안 나올래나 그러면 지금 한번 해봐요. 울지 않고. 엄마 피자 하나만 더 주세요. 바로 이렇게 하면 엄마가 줄 수 있어. 그리고 줘봐야 돼요. 울 때만 주는 애는 울어야만 모든 걸 원하는 대로 자기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다. 둘 간의 상호작용이 그렇게 생기면 울보 만들죠. 떼쓰는 애들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울보나 떼쓰는 거는 사실 부모가 만드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다.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면 일단 야단부터 맞아요, 엄마가. 이제 오면 어떡하냐, 6살 때 오면. 그 전에 와서 나한테 그걸 배웠어야 되지. 이제 막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 지 지금 5, 6년, 3, 4년 한 다음에 이제부터 울지 않고 얘기해라. 참 걔도 힘들어요. 그래서 초기에 울면서 징징거린다 그러면 쟤 왜 저건 뭐지라고 하면 그때 엄마가 단호하게 아들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어봐. 울지 않고 엄마 피자 하나 더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말해보세요. 피자 하나 더 주세요.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이러고서 애가 한번 해야 돼. 그럼 울지 않고 엄마 피자 하나만 더 주세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피자를 주면 걔는 울 필요가 없는 아이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은 예비 부모 교육의 의미가 있어요. 한국은 다 부모는 거저대고 모르는 채 시작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래서 책 이름도 엄마도 부모가 처음이란다. 이거는 굉장히 회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실수해도 너가 용서해줘.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거고 책도 많이 읽고 난 대학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이미 이론은 꿰고 있어도 이론과 실제가 또 틀려요.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애한테 미안한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발달 단계라든지 이런 거 좀 알고 있으면 엄마가 덜 서둘러요. 그럼 엄마가 이렇게 실수가 더 적어진다. 그리고 엄마가 어쩐지 애가 볼 땐 늠름하게 척척 잘 해내는 것 같다. 이러면 애들이 안정적으로 크겠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울 때마다 대응을 해준 그 엄마가 울보를 만들었다. 떼쟁이도 똑같은 원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울지 말고 말로 표현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이제 엄마가 해야 될 일이다. 이제 이걸 제가 얘기를 해주고 또 이런 애정 결핍된 애들은 전반적으로 스킨십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좀 꼭 껴안아 준다든지 무슨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래 잘했어 엄지척 할 것도 이리 와봐 그러고 안아준다든지 좀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뽀뽀해 주게 한다든지 또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돼요. 어떤 엄마는 귓속말로 아들 이리 와봐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그러면 귀를 이렇게 대면 아들 사랑해요 너무 이쁜 하루예요 최고예요 이렇게 사랑한다 최고다 이쁘다 이런 얘기 해줘야 돼요. 이게 좀 애정결핍으로 돼서 지금 이런 뭐 울기부터 하고 떼쓰고 이런 애들은 전반적으로 마음이 뭐랄까 해피하지 않은 애다 슬프다 사랑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엄마가 좀 애써서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또 동생이 생겨서 큰애한테 소홀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은 뭐 할머니나 아빠한테 맡기고 큰애하고 늘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둘이만 한다든지 산책 갔다 오다가 개 좋아하는 스티커 하나 사준다든지 이런 일을 좀 각별한 일을 해야 돼. 애들이 어리고 촌스럽고 유치하니까 너만을 위한 시간 이런 거 상당히 필요해요. 그 유치한 방법이 제일 잘 통해요. 제가 해보니까 제일 잘 통해.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 또는 이제 동생 때문에 생기는 애정결핍은 엄마가 뭘 조심해야 되느냐면 큰애가 있는데 동생을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등 두들겨주면 애가 슬슬 기분 나빠요. 큰애가. 그래서 큰애 보는 앞에서 막내를 너무 이뻐하는 행위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큰애 있는 데서 막내 있는 데서 큰애를 혼내는 거 안 돼요. 뭐라 그러면 너는 커가지고 말이야 애가 지금 젖 먹고 자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볼을 꽉 차서 그 문소리에 얘가 깼잖아. 네가 정신이 있니 없니 이렇게 애 야단치는 일을 하시면 안 돼. 가뜩이나 애 때문에 지금 썰렁하고 자기는 타인 같고 너무 슬픈 애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내 깨웠다 그래서 야단치고 공놀이 했다고 야단치고 하는 것은 큰애를 더 힘들게 한다. 그래서 절대 동생 있는 데서 큰애를 야단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건 곤란하다. 그래서 큰아이가 결국은 엄마하고 이제 관계, 그 애착 관계, 이런 관계가 이제 충분히 이렇게 돈독하게 될 때까지 엄마가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아우 정말 애 하나 키우기 너무 어렵네요. 그리고 동생 생기면 또 큰애가 날 치니까 걔한테 또 각별한 사랑을 해주고 아우 나는 무슨 에너지가 많아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막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엄마들 저도 그 애 키우면서 그런 거 참 힘들게 느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살지 않아요. 그날의 감정과 정서로 살아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기분이 굉장히 산뜻하면서 어쩐지 오늘은 뭐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어떤 느낌? 이런 느낌으로 거의 하루가 많이 지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날의 감정이나 그 정서로 살게 돼요.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의 정서와 감정이라는 것은 엄마한테 얼마나 칭찬받고, 그쵸?
이렇게 상호작용을 어떻게 자유롭게 하고 내가 편안하게 얘기해도 엄마가 늘 받아주며 엄마와 이 가정은 나한테는 울타리고 안전지대고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 잔잔한 정서들이 그날 하루를 걔 책임지고 그런 것들이 저번 주도 그랬고 내일도 그러고 다음 달도 그럴 거면 그런 환경에서 애가 잘 크는 거죠. 근데 이 집처럼 뭐 울기부터 한다든지 어떤 집 떼쓰기부터 한다는 집은 맨 처음에 상호작용을 엄마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애한테 더 잘못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잘 유도했었어야 돼요. 처음부터 울보, 처음부터 떼쟁이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좀 좋은 그 감정으로 좋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려면 처음 시작 인생 초기 엄마하고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놀이로 신문지 찢기 놀이를 같이 해라 이런 집은 그래서 신문지 쭉쭉 찢으면서 정서적인 해방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신문지 쭉쭉 찢으면 이렇게 밀가루 칼국수 가락깍지 쭉쭉 길어지면 그걸 갖고 눈처럼 이렇게 뿌리고선 그 밑으로 눈처럼 놀다가 그리고 하루는 또 그거를 다 뭉쳐갖고 공을 만들죠. 큰 공, 배구공, 조그만 건 뭐 야구공 해서 똘똘 뭉쳐서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공처럼 만든 다음에 한 방에서 한쪽에는 아빠 앉고 아들 앉고 엄마 앉아서 삼각형으로 볼로 이제 꼬리 시키고 막 넘버원 하고 막 그러면 이제 가족 공동체처럼 놀이가 돼요. 이런 애들은 애정결핍 이런 거 다 해소됩니다. 그리고 막 꼴인 데서 하면 엄지척하고 넘버원하고 막 하이파이하고 이러죠. 절대 얘네들 애정결핍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지 찢기 놀이, 신문지 좀 싸두시는 게 좋아요. 버리지 말고. 그래서 신문지 찢기를 하루 종일 하고 그거 모아놨다 문 닫고 들어가고 그 다음 날은 그거 갖고 눈싸움 놀이 하죠. 이렇게 뿌리고 그 밑으로 들어. 그 다음 날은 또 그걸 뭉쳐갖고 볼 만들고 그 다음 날은 그걸로 꼴인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애들이 무슨 이상한 퍼즐하고 로봇 놀이보다 그 신문지 찢어갖고 공 만들어 노는 놀이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울보나 떼쟁이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신문지 찢기 놀이 같은 것도 한번 활성해 보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오늘은 성기를 만지작거리는 아이 한 만 5세 여자 아이입니다. 사실은 책에는 내가 이렇게 몇 가지 사실 이런 자위하는 거는 상담을 무지 많이 옛날에도 받았어요. 뭐 온라인으로도 받고 오프에서도 받고 막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리된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당황하는구나 이렇게 어려워하는구나 제가 알아요. 만 5세 여자인데 이제 엎드려서 자고 또 엎드려서 성기 쪽을 비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엄마가 발견하면 보통 굉장히 난감해하고 기겁을 하고 야단치고 막 이래요 엄마들이. 근데 요새 이제 어린이 성교육도 많이 이제 받아서 그렇게 이상하게 애들을 몰고 가지는 않지만 일단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 기본으로 다 합니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 유치원교사도요. 선생님 너무 당혹스러워요. 막 이런 얘기 하죠. 그걸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자, 어떻게 해야지 과연 잘 교육적으로 어프로치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에 대한 건 이제 사춘기 때 제2차 성증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목젖이 나오고 변성기가 되면서 친구한테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편지 받고 거의 읽고 또 읽고 간직하고 뭐 이런 거는 사춘기 때 이제 호기심이 나오죠. 정상입니다. 그런 거 안 하는 애들은 또 이제 비혼자다 그러고 시집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렇게 본다면 나는 성에 대한 관심이 사춘기 때 있는 거 뭐 그거는 정상으로 봐야 되죠. 근데 이제 프로이드 심리학에서는 3세 6세 때 남근기 때도 사실은 이제 그 성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때 거의 다 이제 이 학년 전에 애들 자위하고 이런 거는 전부 지금 남근기 때 애들 연령이 상당히 좀 많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 더 어린 애들도 이제 하는 경우도 제가 봤지만은 대개는 이제 남근기 때 3세 6세 때 이제 그렇게 자위하고 뭐 보건놀이 해갖고 어떤 여자하고 막 이렇게 주사놀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엉덩이다 주사 놓고 막 키키 웃고 그래요. 일종의 성적인 놀이인데 보건놀이 그러면서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되냐. 정상이다. 지극히 정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지극히 정상이냐. 예를 들어 손으로 머리를 긁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고 귀도 아무 느낌이 없는데 어느 날 우연히 스쳐간 손길에 남자 손길을 이렇게 만지니까 기분이 조금 달랐다. 이제 이런 거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성충동이고 무슨 어른들 느낌처럼 무슨 성행위 그런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별한 의미보다는 그냥 좀 관심이 좀 쏠리는데 이런 정도로 보셔야 돼요. 무슨 성충동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인 자기 발견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정상이니까 내버려 두자 이건 아닙니다. 계속 애가 소파 끝에다가 이렇게 부비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이러는 거는 참 보기에도 좀 그렇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이제 미국 애들 책 보면 데이빗 여기는 거실이잖아. 그러면 이건 사적인 공간에서 해야 되는구나. 하면 자기 방에 간다든지 이렇게 그걸 행위 자체를 못됐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굉장히 그건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너는 지금 거실에서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책에서도 봤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책에서는 거의다가 위생상 좋지 않은 행위다. 만약 손을 잡고 놓으면 손이 요새 또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손 열심히 닦으려는데 애들 손이 맨날 문고리 잡지 뭐 잡지 하니까 손이 사실은 늘 더럽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더러운 손으로 그쵸? 자기 성기를 만지다가 거기에 이제 세균이 들어가서 세균이 거기서 번식되고 모양이 달라지면서 아파지고 이렇게 이제 위생상 좋지 않은 행위다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또는 그 손으로 자꾸 만지는 행위보다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손놀이 할 수 있게끔 뭘 풀그림 그림을 한다든지 손으로 뭘 벽화에다가 그림 그려서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손 활동으로 해서 다른 활동을 유도하는 방법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행위가 나쁘다, 성행위다 이렇게 가리키기보다는 오로지 에너지를 좀 다른 데로 이렇게 분산시키자 이런 식으로 책에서는 많이 유도를 하죠.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거를 잘못 애들은 막 죄의식 갖게 너는 도대체 몇 살인데 벌써부터 그러고 도대체 넌 누구 닮아서 그러고 막 애를 야단치면 애는 아니 어쩌다가 스쳐간 손을 느껴진 그 야릇한 느낌으로 이랬는데 이건 잘못된 느낌인가? 그리고 자기 그 성애에 대한 것을 곡해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런 걸 즐기는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든지 죄의식을 갖게 된다든지 그래서 오히려 이건 성에 대한 그 역효과를 갖게 한다. 은밀히 해야 되고 그래도 그 느낌을 감춰야 되고 이런 것은 오히려 성교육에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이 비슷한 행동들이 뭐 유치원에서 보건놀이 한다고 걔가 하나애가 아프다고 의사놀이로 주사 놓고 둘이만 킥킥대고 웃고 그래요. 교수님 이런 애는 어떻게 지도해서부터 뭐 얘기가 무척 많아요. 무척 많고 이제 하여튼 이 성에 대한 얘기는 무척 끊임없이 많아져요. 그래서 어떤 원에서는 또 그랬다 저랬다 소송까지 법적 사항까지 가고 막 날리고 한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프로치는 하지만 엄밀히 그 실상을 내다보면 이렇게 어마무시한 일을 애가 어렸을 때부터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한 순간에 얻어진 그런 어떤 야릇한 쾌감 이런 거를 좀 느낄 뿐이지 무슨 거기에 그 조그만 애가 특별한 의미를 뒀다라고 보시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당혹해하고 애를 야단을 친다든지 이제 기겁을 해서 나가 자빠진다든지 엄마가 너무 놀라서 막 당혹해하면 어떤 애는 엄마가 그 놀래는 모습이 재밌어서 자꾸 그 행동을 한다는 얘기도 제가 어느 책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성에 관한 한은 우리나라는 너무나 타부시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모르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일들을 하고 있다. 제 생각엔 그렇게 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갖고 있는 성이고 성을 다 구가하고 느끼고 즐겨야 된다면 어려서부터 올바른 지도로 자기 성에 대한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최소한 엄마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어떤 걸 보호해 준다면 이때 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애는 그
엄마한테 잘못 받아온 그 지도로 성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는다든지 옳지 않은 성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느끼게 해서 자꾸 감추려고 한다든지 이런 태도는 사실은 시작이 애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라 엄마가 잘못 지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이제 여자의 케이스는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하기도 하고 남자 케이스는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파 끝이나 뭐 이런 데다 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꽤 많이 저기는 상담을 받는데 이때마다 늘 한결같은 얘기는 너무 죄악시하지 말고 너무 놀라지 않으며 그 손을 다른 활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슬기롭게 잘 하셔야 된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는 이제 유치원에서 자유놀이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애가 막 남들 놀 때 자꾸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만지니까 그게 보기가 안 좋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안 하기로 하자. 그리고 이제 막 야단치지 말라니까 그 선생님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당분간 안 하든지 언제 그림책 읽어주게 하면 또 동그라니 이렇게 둘러앉아서 선생님 그림책 넘기면서 읽어주면 애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선생님 그림책 읽어주는데 그 아이가 바지 속으로 또 손이 들어가더래요. 그러니 읽어주면서 너 왜 손이 들어가? 이렇게 하면 걔도 무안하고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책 다 읽어준 다음에 그 아이를 불렀대. 선생님이 아까 책 읽어주는데 너 손이 바지 속에 또 들어가는 걸 봤거든.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책 읽어줄 때 너 바지 속에 손 들어가면 선생님이 책 읽어주다가 손을 요렇게 할 거야. 손을 요렇게 하면 그건 널 보고 하는 얘기야. 그러면 요렇게 한다는 얘기는 바지에서 손을 빼라 뜻이야. 너랑 나랑 약속이야. 이래. 요렇게. 그래서 걔가 재밌잖아요. 살짝 무슨 사인을 나한테 준다 하는 게. 그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책 읽어주는데 또 바지 속에 손이 들어가더래. 그래서 선생님 책은 늠름히 읽어주면서 요렇게 했대. 요렇게. 그랬더니 애가 그걸 보더니 자기한테는 사인이니까 얼른 손을 뺐다는 거야. 자, 이걸 한 번 해서 됐겠어요? 그 선생님 얘가 6개월 걸렸다 그래요. 6개월 걸리면서 이제 손에 들어갈 때쯤 돼 손만 올리면 벌써 손이 팍 빠지고.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걸 6개월에서 걔가 드디어는 이제 손을 빼기 시작했다. 참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의 그 어떤 그 목표를 갖고 그렇죠. 지국스럽게 애 무한 주지 않으면서 지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근데 했을 때 그죠 그 아이가 이 다음에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떤 교육이든지 별로 삐걱거리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서서히 고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죠. 근데 좋은 습관에 애당초들은 몰랐는데 옳지 않은 걸 하다가 그걸 자꾸 제대로 가는 거는 굉장히 더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 선생님 그림책 읽어주면서 6개월 동안 손을 들었다는 그 선생님한테 정말 두 손 들어 박수 쳐주고 싶었다고 옛날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아이가 별로 죄의식 없이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 단지 위생상의 이유로 옳지 않다. 세균이 들어갈까 봐 이렇게 참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는 엄마 얘기예요. 저는 충분히 이 사례 보면 정말 눈물 겹도록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근데 요새 코로나 시대에도 이런 집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 4세 남자를 둔 엄마인데 이 엄마는 재택근무를 하고 이 책이 올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아마 한 2년 전 얘기 같은데 재택근무를 워낙 집에서 하는데 시부모님 모시고 이제 살죠. 그리고 빌라의 위층에 고모가 산대요. 그래서 그 고모부 출근하면 그 고모가 이 사람 둔 아들보다 한 살 많은 애가 있대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내려온대요.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님, 고모님, 고모님의 아들 해서 이제 다 같이 내려오니까 이 며느님은 이제 하루 종일 일하는 거야. 간간히 재택근무해서 그거 이제 회사에다 토스해 줘야 되고, 짬짬이는 새끼 밥을 해서 또 먹고 치우고 해야 되고, 엄밀히 따져서 애하고 놀 시간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우울증에 시달린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애는 어떻게 클까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상담하는 것은 애가 때때로 엄마 심심해 하는데 엄마가 애랑 놀 시간은 없어. 왜? 엄마가 재택근무하고 이제 이렇게 새끼 밥 먹고 치우고 하는 것도 집안에 어른들이 계시면 그게 보통 일은 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일 하랴 식사 준비하랴 애랑 놀 시간은 없는 거지. 그럼 엄마 심심해 그러고선 입 다물고 산다는 거야. 애가 굉장히 재미없어 하고.
그러면서 애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엄마 곁에 이렇게 들러붙기만 한다는 거지. 굉장히 귀찮은 존재같이.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난 지금 나도 힘들어요. 뭐 이제 이런 상담입니다. 그래서 보고선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아이 입장에 엄마는 내가 볼 땐 우울한 거죠. 이건 참 우울하다 하는 거고 원래 요새 이제 친정 엄마 모시고 살아도 우울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요즘 시댁 식구들하고 또 위층에 고모까지 다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1살 차이니까 막 싸우면 애하고 싸우면은 그래도 고모의 야단을 못 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 또 내가 야단치고서 엄마 막 야단치고 애한테 네가 잘못했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심심해 소리를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다. 왜? 지금 고모도 엄마도 할머니도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한테는 때때로 야단 맞고 고모는 고모 아들 편 들 거고 그리고 엄마랑 놀래면 엄마는 맨날 뭔가를 부엌 일 하지 않으면 회사 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우울, 애도 이게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엄마로서도 이제 애한테는 집에 있을 때 안전지대는 아니다. 힘도 없고 우울해하고 이렇게 즐길 수 없잖아 엄마가. 그러니까 애하고는 이제 불안정 애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끊임없이 회사 일에 가사 노동을 하면서 거의 쉴 시간이 없는 노동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아이는 이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때때로 엄마한테 야단까지 맞으니까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엄마, 고모, 할머니 모두가 이제 안전지대는 될 수 없다. 애한테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야단 맞고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아이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면 뭘 해도 칭찬받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심해하면서 수동적인 아이로 되지 스스로 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심심하다 그랬을 때 그 말이 나오지 않게 스스로 일을 찾아서 재밌게 할 수 있게끔 가정 내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애가 수동적으로 이제 크게 된다. 이제 이런 게 참 두려움이고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이런 두려움이나 불안이 많은 애들은 사실은 요 얘기가 오늘 요 컬럼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애들은 하루 종일 그 에너지를 뭐에 쓰느냐? 그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정상적인 에너지를 쓴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이것저것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러면서 자기는 하루 종일 뭔가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 두렵고 불안한 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쓴다는 거죠. 우리도 TV 같은 데 보면 막 어떤 여자 계속 나쁜 짓만 하면 그 나쁜 짓 들킬까 봐서 그걸 감추려고 또 어떤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굉장히 삶이 피곤해지잖아요. 계속 피곤한 상태로 계속 연쇄적으로 그렇게 사라진다. 이런 걸 볼 때 보면 애들한테 마음의 안정, 편안함이 없이 큰다는 것은 애한테 많은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편안하게 쓰기보다는 그 불안을 해소하는 데 온갖 힘을 다해서 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엄마가 지금 우울하다고 하면 그 거울 뉴런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애가 전염되기 쉽다. 엄마 나 이래서 싫어 심심해 그러면 아 그래? 심심하지 않게 어머니 나 얘랑 같이 놀이터 갔다 올게요. 난 저녁은 못해요. 그러고 나갔다 들어오든지. 근데 그런 자유도 없고 재택근무해야 되고 막 이런 집은 엄마가 일단 뭐랄까 명쾌하게 신나게 하하호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거는 거울 유론처럼 애들이 그대로 보고 그대로 답습한다. 거울 유론이 어려운 것 같지만 누가 하품하면 하품 따라합니다. 그리고 누가 우울한 얘기하고 울면 우리도 따라서 울고 이래서 이게 그대로 카피하는 걸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모의 우울은 애들은 거의 100% 소아 우울 연결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요새 같이 코로나 때도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집에서 엄마가 우울하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뭐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돼요. 요새 이러면 이제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을 좀 바꿀 수도 있고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서 그 거울 유론으로 애들이 내 우울이 전부 애들한테 전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책임은
참 부모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요런 거울 뉴런에 대한 연구가 이게 종단 연구가 있어요. 한 20년 동안 한 5천 명 연구한 연구가 추정 연구가 나왔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20년간 5천 명 추적을 했는데 1.6km 이내 반경, 내가 사는데 1.6km 이내 반경 안에 하나는 긍정이고 해피한 바이러스를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었느냐, 아니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울했었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저는 이제 이런 연구 보면 이제 그런 애 있어. 이렇게 학생 상담하다 보면 전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근데 보니까 주변에 영 맨날 싸움쟁이하고 칼제비하고 맨날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 아니 저래 갖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 뭐 이렇게. 왜 친구들 보면 그 사람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를 이 종단 연구를 한번 역추적해서 생각하면, 그래 나는 참 우울하지 않고 행복해, 이러면 과연 내 주변 사람이 얼마나 우울하지 않았나 한번 주변을 보세요. 시어머니도 우울, 고모도 우울, 다 우울하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우울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다 해피 올 더 타임, 우울하지 않고, 며느리가 어머니 얘 데리고 놀이터 갔다 오다가 장 봐가지고 올 텐데 저녁은 제가 뭐 두부랑 뭐 사올 테니까 그거 지져서 먹기로 해요. 그러고선 좀 자유롭게 해피 바이러스가 막 생긴다면 이제 그들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1.6km 반경 안에 있는 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나도 거울 이론대로 그대로 카피하고 배운다. 그런 생각하면 자꾸 남 탓하지 말고 내가 그 주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일단 내가 해피한지 우울한지, 우울하다면 뭐 때문에 우울한지 이런 것들을 부모 선에서 많이 제거하고 살지 않으면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 중에 정말 그대로 답습하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들이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된다. 요새 그런 생각하고요. 요새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지 말고, 그래 여기까지 잘 내가 코로나도 안 걸리고 잘 온 건 너도 노력을 많이 했다, 애썼다, 이러고 자기를 칭찬해 주라고 하네요. 그래야지 힘이 나지. 큰일 났다, 나도 나가서 이거 검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무증상자이지 않을까? 이러고 자꾸 초조하면 갑자기 없던 열도 막 나는 것 같고, 이제 이렇다고 해서 웃는 소리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본인의 그 자기 긍정을 좀 더 심고, 우울보다는 해피한 쪽으로 자꾸 자기가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는 엄마에게는 마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의 엄마들을 두고 하는 얘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상황이 바뀌어야만 해피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이럴지라도 나는 이렇게 내가 경영하겠다, 이런 자기 의지적으로 좀 그것을 바꾸는 것이 나도 좋지만 나를 그대로 볼 거울 뉴런이 될 애들한테 좋은 전이를 할 수 있어서 좋아질 거란 생각이 들지요. 이번 케이스는 두 케이스를 또 같이 다루는데 이혼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뭐 이혼이 OECD 참가국 중에 우리가 랭킹 2위다 뭐 이래서 이제 만만한 사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 5세 남자, 만 3세 여자, 이제 이런 케이스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만 5세 남자가 이제 이혼한 집 엄마인데 혼자서 피아노 레슨하면서 애를 키워요. 그래서 빌라 아래층 이제 시집 안 간 처녀한테 애를 잠깐 맡기고 레슨 갔다 오고, 어떤 날은 거기서 이렇게 그냥 엎드려 자는 거 보면 눈물이 나오고, 근데 어떤 날은 애가 자지 않고 힘들게 하면서 막 또 말 대꾸 하고 이러면 막 또 때리기도 한대요. 어느 날 때리고도 이렇게 죄의식도 없이 미안한 마음도 안 들고 막 때린다는 거가, 이제 이 엄마가 제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내가 정상이에요? 막 이러고서 이제 쓴 상담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들으면 참 갑갑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혼에 대한 사례도 이렇게 보면
이혼할 사유가 있는데도 못하는 이유가 이혼하고 나면 전부 빈곤층으로 간다는 통계로는 그래요. 무슨 이혼한 사람 중에 뭐 전문직에 있다 이런 사람 거기에 안 들어가겠지만 대충은 이제 이혼할 생각 안 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찌어찌해서 이혼하게 됐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남편이 주는 카드 못 쓰게 되고 이러다 보면 거의 이제 빈곤화해서 헤어나질 못한다. 자, 이런 생각으로 이혼이 두려운 게 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혼을 못하는 이유는 이혼 사유가 있어도 내가 빈곤하로 살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 내리면 그것도 참 답답한 결론이긴 해도 이 케이스는 어찌어찌해서 이제 아빠 없는 상태에서 애를 키워야 되고 배운 게 레슨밖에 없으니까 레슨을 하니까 막 이러다가 어느 날 실제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없이 지금 힘들게 애를 키우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느 날은 측은해서 애를 껴안고 울다가도 어느 날은 말대꾸가 막 때리는데 때리고도 미안한 마음이 안 들고 애한테 더 포악하게 한다. 이런 나를 보고 이대로 되느냐. 이건 이대로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이미 엄마는 고장난 분노 조절 장치로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은 딸이 그대로 그거를 카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엄마가 지금 극도로 좌절된 케이스라 이건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전문가 상담이 엄마한테는 필요하고 또 이런 경우에 어린이집에 무상으로 이제 케어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부총만 가도 얘기가 좀 다 달라지니까 엄마가 좀 상담을 받고 절대적인 좀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때 6세 이전에 엄마가 이렇게 고장난 그 분노 조절 장치로 계속 애랑 상호작용하면 애가 그대로 답습하면서 애가 그대로 그렇게 똑같이 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상당히 엄마가 이 분노 조절이 이제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고장난 분노 조절 장치를 이렇게 제대로 정상화 시키려면 상담이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꼭 해주고 싶고요. 이제 한쪽에는 또 이혼한 케이스인데 만 4세된 애는 남자애는 시댁에 보내고 만 3세된 딸은 엄마가 데리고 사는 거죠. 근데 이 딸이 걸핏하면 아빠 어디 갔느냐, 언제 오느냐 맨날 물어보는데 얘한테 아빠랑 이혼했어 소리를 아직까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빠 회사 갔어. 회사 있어도 아빠가 우리 딸을 사랑하고 있지. 이게 언제까지 이럴 거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 이혼했다 안 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적절할 때 상당히 자세한 얘기를 해줄 필요는 있지만 이게 이혼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우리는 지금 이혼을 했어도 지속적인 관계를 서로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생모고 생보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관계죠. 뭐 둘의 문제지 애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요새 뭐 우리 이혼했어요 이런 TV 프로그램 저 감동으로 보고 울기도 하는데 난 저 프로그램이 어디로 갈까 생각하면 그래도 둘의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 둘의 문제 말고 시댁의 문제 때문에 헤어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들의 엄마 아빠 역할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구가 끝날 때까지 그 엄마 아빠 역할은 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한 거에 굉장히 고무적인 프로그램이다. 물론 이혼하면 꼴도 보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쪽에도 못 가게 하고 얘기도 못 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게 그동안에 있어 왔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 한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는데 꼭 그래야만 되느냐는 한 번쯤 되짚어 봐야 된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이혼 사례가 예전부터 많았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나는 좀 이렇게 뭐랄까 다시 한번 좀 재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혼을 했어도 아빠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갖도록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 이 딸아이가 아빠를 찾으면 나 같으면 전화라도 해서 목소리 듣게 해주고 아니면 주말에 아빠랑 만나서 어디 갔다 오면서 맛있는 거 먹게끔 도와주고 뭐 큰돈 안 들여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빠하고 관계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다가 사실은 엄마랑 아빠랑
지금 이렇게 돼서 따로 떨어져 있다. 왜냐하면 너도 친한 친구하고 싸우면 당분간 이렇게 보기 싫은 게 있잖아. 아빠도 엄마랑 아빠랑 그런 사이야.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그래도 너도 사랑하고 이제 네 오빠도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줘야 되죠. 끊임없이 얘기해주면 애들이 믿어요. 근데 막 그딴 얘기 하지 말라고.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그런 거죠. 뭐 아빠하고 있는 이제 시댁에 있는 아들한테 니네 아빠는 아직도 술이냐? 맨날 술이냐? 이런 식으로 상대방 배우자를 이렇게 비난하는 쪽의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랬죠. 또 예를 들어 시댁 쪽에 있지만 이제 그 엄마 손에 있는 딸한테 너 엄마가 밥은 제대로 주니? 뭐 이런 식의 상대방을 비방하는 얘기는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둘의 관계는 이제 그 미움의 관계일 수 있어도 얘네들한테 엄마고 아빠인데 엄마 아빠의 그 단점을 들어서 누군가는 비방한다든지 누군가는 비판한다는 그런 약간 조롱하는 빛으로 얘기하는 걸로 계속 듣는다면 걔네들이 모델링이 좀 망가지는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비방하는 얘기는 애써 하지 말자. 물론 그거 잘 못 고치죠. 술 먹는 사람 술 계속 먹고 밥 안 차려주고 왜 맨날 걷떠는 여자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잘 안 고쳐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애가 애한테 별로 교육적이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이제 이혼에 관해서는 미국선 책이 많이 나왔는데 만 5세 이전에, 그러니까 6세 전에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그렇다네. 애들이 엄마 아빠랑 둘이 싸웠어. 무슨 일 때문에 싸워서 둘이 마음에 안 맞아서 헤어졌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헤어졌다. 왜냐하면 내가 크레파스 2통을 다 잊어버리고 나이키 신발 호숫가에 빠뜨렸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날 버린 거야. 이렇게 생각한대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애들은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갖게 된다. 그래서 미국서는 6세 이전에는 애들이 6세 이전에는 이혼을 하지 말아라. 이런 책을 내가 한번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이라는 건 큰 사건, 사고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애들이 둘씩이나 달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부모로서 어떤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해야 되고, 또 이혼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결정 지었으면서 계속 말을 안 하고 피해 다니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요런 경우에 이제 이혼을 했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이제 하나는 아들은 시댁에 가서 아빠하고 있고 딸은 나가 키운다. 이랬을 때 애들이 어떤 얘기를 말을 할 때 그 감정 뒤에 숨어 있는 감정, 그걸 초감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탁 했을 때 저 말의 말뜻보다는 말뜻에 숨겨진 그 초감정을 읽으라는 거죠.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초감정을 읽고, 즉 내면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계속 또 반복해서 또 인정해주고 그 초감정을 이해해주고 이러면은, 이해만 해줘도 애가 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제 그 초감정을 이해 못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잘 들여다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말은 괜찮다고 하면서 괜찮지 않구나. 그런 거에 뉘앙스를 받아서 너가 엄마가 걱정할까 봐 괜찮다고 그러는데 넌 사실 뭐 아빠 보고 싶은 거지? 엄마 말이 틀리니?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거봐. 너 말 안 하는 거 보면 아빠 보고 싶은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아빠하고 전화해서 얘기해 볼게. 이렇게 해서 걔가 그 감정 뒤에 숨은 초감정을 엄마가 읽어만 줘도, 알아만 줘도 걔는 많이 치유한다는 거야, 스스로가. 근데 이거를 잘 못 읽어주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사실 이혼도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이혼한 가운데 애를 잘 키운다는 것은 더 어렵다. 그래서 어렵지만 방법은 또 감정 뒤에 숨은 그 초감정을 잘 읽어주면 애가 내 속을 읽어주는 엄마 아빠 때문에 많이 자기가 이렇게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 어려운 가정의 얘기지만 또 한 번쯤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죠.